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서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이제 시황 흐름을 좀 보면요. 미증시는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나왔는데 조정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일단 뭐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조금 안 좋았어요. 지금 6개월 정도가 6개월인가 5개월인가 정도가 계속 좋게 나오다가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조금 다운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작용이 됐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봉쇄 조치가 3월달이나 그 이후 때처럼 그렇게 강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봉쇄 조치가 약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소비 축이 만들어졌다 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의미 둘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백신이 효율이 굉장히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90% 이상이라는 건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보급만 되면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코로나는. 그런데 이제 이게 보급이 되는 기간이, 보급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걸리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특별한 노이즈에는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뭐 변형이 돼가지고 이 백신, 기존 백신이 안 먹고 뭐하고 하게 되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도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백신 중에 독감 백신이 보면 한 40% 정도 효율을 내는데 그거에 거의 뭐 2배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감기 중에서는 거의 이제 뭐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이 없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방향성을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우가 좀 빠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술주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고요. 우리 증시 흐름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더 강한데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코스닥이 조금 소외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물론 개인 자금들이 몰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매워지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코스닥에서도 드디어 이제 물타기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다가 개인이 조금 파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에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 코스닥도 추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헬스케어 비중도 좀 늘려보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현금을 이제 15% 정도 갖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요거를 지수가 조정이 나오거나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오면 현금을 계속 축소해가는 그런 포지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은 10%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 2600포인트 아래에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채워가는 그런 포지션을 볼 거고요. 2600포인트 만약에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현금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1월 18일 이제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대신정보통신 1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왜 샀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회원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자, 소외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이제 찾아라. 자, 플랫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제 서비스, 서비스도 거의 다 IT 서비스예요. IT 서비스 기업들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서비스 솔루션 제공업체들,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이제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2018년도 하반기쯤부터 굉장히 좀 헬스케어 섹터하고 빅데이터 쪽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가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라는 카테고리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좀 소외된 기업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기회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외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찾아서
지금 비싸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높지 않냐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코멘트를 보면 대신정보통신 100%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 후에 복리계좌로 이동합니다. 매도 평균가를 보니까 2250원, 이제 한 1100원대 이제 편입을 하셨던 것 같네요. 11월 17일 날 이제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이 대신정보통신의 이제 기업 내용을 좀 보면, 자, 서비스 솔루션 관련 기업들은 확장성이 무궁무진하죠. 제가 이쪽에서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보면 사실 우리가 실물 경제를 놓고 보면 제조업에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실물 경제는 영향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서비스 기업이라든가 솔루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해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요런 데에서 기여를 하는 바가 굉장히 약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기여가 약한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고정비 부담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비용만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뭐하고 하다 실패하게 되면 개발비만 날려먹으면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구조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죠. 뭐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든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업들도 이걸 탈피해보고자 해가지고 로봇이라든가 자동화를 계속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고정비라는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고정비라는 게 없어. 개발을 해서 투자랑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 개발 비용이 10이 들어간다. 개발 비용이 1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어떤 확장성을 가지면 이게 뭐 2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개발비만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뭐 인력을 많이 채워가지고 생산을 하고 뭐하고 하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적자로 들어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장기적인 리스크가 훨씬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솔루션 기업들은 앞으로 리스크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 장기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작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확장성은 굉장히 큰데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비싸지 않은 포지션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면 계속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정보통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하고 있는 사업은 SI 사업, 보안 사업, 뭐 RDA 사업, 금융 솔루션, 모바일 솔루션, 뭐 POD 솔루션 뭐 등등등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핵심 카테고리는 이제 보안 쪽이 카뱅이 상장하면 이제 내년 뭐 상반기에 상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돼서 흐름들이 굉장히 또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카테고리들을, 그러니까 이제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온라인 은행이라는데, 온라인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기존 은행은 뭐예요?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 은행은 자,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임대해가지고 점포를 내면 점포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을 또 두니까 직원들 뭐 월급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근데 은행 서비스를 할 때, 자, 서비스 측면에서는 온라인 은행이나 이제 점포로 받는 거나 봤을 때 어때요? 그 이득은 뭐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성장률이 온라인 은행 쪽이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기존 은행들도 그래서 지금 점포 수를 계속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금융산업 자체가 이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산업만이 아니고
전체 산업이 이렇게 다 바뀔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읽을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취직을 하고 한다기보다 개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개인 사업자랑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고 일하고 하는 게 뭐지?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기존 어떤 회사에서 이제 월급 타먹고 편안하게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사회는 앞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막 투잡, 쓰리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뀔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프리랜서를 양성하는 어떤 무언가 그런 데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세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서비스해주는 그런 또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이게 서비스 솔루션 기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잡아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내보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해본 거고요. POD 솔루션은 뭔가 보니까 디지털 인쇄 관련된 컨설팅 구축, 유지 보수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모바일 솔루션은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공공 민간 분야의 모바일 시스템 구축 뭐 등등등 해가지고 궁금한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것저것 찍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제가 이제 추천 사인을 드리고 뭐 했던 때가 시총이 거의 400억대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이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400억이면 야, 마진이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진이 5%만 돼도 야, 70억에서 100억은 나오잖아. 그러면 400억이면 상승률이 100% 이상은 나올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해서 우리가 밸류 체크를 해보면 밸류 체크가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대충 하다 보니까 가치 판단을 하고 밸류 체크를 할 때도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뭐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ROE라든가 기본적인 것들만 보는데 확장성에 대한 밸류 체크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적정 가치를 산출하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단순화 작업도 거쳐야 되지만 복잡한 걸 단순하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들이 높은 기업들이 매출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가상이익이라는 걸 만들어서 밸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마진을 5%니 10%니 15%니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가 굉장히 내가 편입하기 싼 구간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면 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총이 400억 구간이면 야, 이거는 이 성장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싼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형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일본 흐름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면 뭐 이제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이 기업은 많이 쉬어서 그래서 밸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좀 흐름이 나오고 하면 후발주 개념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교체 매도 사인을 냈던 이유는 밸류 매력이 지금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요 종목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밸류가 매력이 없어진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 매출을 좀 보수적으로 이제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포인트였는데 보수적으로 1,500억을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이때 당시에 이제 시총이 800억 정도 들어가면 이거는 싸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당연히 요건 또 이제 올려 잡아야 되지만 이 턴어라운드를 보고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지 않냐. 그래서 확률적인 측면에서 요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라는 기준을 두고 이제 교체 사인을 낸 겁니다. 자, 기업의 이제 시나리오를 읽어라. 자, 이 기업의 이제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주가 변동만 봐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스님처럼 100% 수익 구간에 도달했고 뭐하고 하면 이제 뭐 비중을 줄여서 분할매도 보고 뭐 보유를 해가는 포지션들이 나쁘다고라는 볼 수는 없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뭐 이제 이익이라든가 매출이 확장이 크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뭐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그냥 뻗어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 사인을 낸 거다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기업을 보면 이제 월봉을 보면 자,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을 보면 2016년도부터 어때요? 이제 계속 이제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매출이 이제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죠.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움직였는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움직였죠. 주가 흐름을 보면 어때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016년도에 어때요? 추정치가 이제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기업이 확장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버블 포지션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블이 꺼지는 포인트에 이제 뭐 추천을 드리고 했던 거고요. 자, 2018년, 19년, 20년도를 보면 어때요? 2019년도, 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겠죠. 자, 2천억에서 자, 매출이 처음으로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보여졌죠. 이제 여기서 다시 확장이 되는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뭐 1, 2년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턴어라운드 포지션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편입 구간이 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부채를 볼 때, 자, 자본총계에서 부채를 보면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부터 18년도에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익은 안 나오는데 매출이 계속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19년도에는 어때요? 2019년도에는 부채가 좀 줄었어요. 이제 자본은 조금 늘고 이제 부채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매출이 쪼그라들죠. 요런 구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020년도에는 보면 어때요? 또 부채가 늘었어요. 2021년도에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2천억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천억을 넘어서 뭐 2,500억, 3천억 이렇게 간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여기 있는 뭐 3,400원 선을 넘어갈 가능성도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확대시켜서 가는 기업들은 이익이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익 밸류를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성장 밸류를 체크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2천억, 200억, 400억대 구간은 너무 싸다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제 편입 사인을 드렸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2018년도에도 추천을 드렸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 2019년도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아닌 것 같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제 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시총이 이제 800억 구간이니까 조금 애매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왜냐면 턴어라운드라든가 크게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다라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인을 드린 거고요. 자, 이 기업의 시나리오를 읽어라. 자, 이 기업의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제 보면은 읽을 수 있고 보통 기업들이 움직일 때 요런 흐름들을 항상 반복하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자 해가지고 그냥 이 그림만 봐도 딱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주가 변동만 봐도 이 기업의 시나리오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해서 어때요? 상장 버블이 끼는 거죠. 1200원에서 200원까지 빠집니다. 마이너스 70%에서 90% 빠져요. 자, 제 기업이 상장을 하면 상장 당시에 보통 버블이 껴서 상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야 IPO 금액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IPO에서 공모가를 높여가지고 공모 금액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많이 점프시켜가지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업황이 좋을 때 상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관련 기업들은 보통 밸류에이션을 할 때
관련 기업들과 비교 분석을 많이 합니다. 상장을 할 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업종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업종이 고밸류를 받을 때 버블일 때 상장을 하면 가장 비싸게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공모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교해갖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공모가를 책정을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거의 한 70%에서 90%는 버블 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게 되면 바로 보는 거는 바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부담이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상장을 하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몰리고 뭐하고 하면서 공모를 한다 그러고 상장을 한다 그러면 엑시트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존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제 투자를 했던 뭐 그런 이제 투자 기업들의 자금들이라든가 뭐 기관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버행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거의 이제 뭐 한 70%에서 90% 정도 빠지는 게 이제 정설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가 잡혀갈 때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서 2007년도에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면 인프라 버블이 있었죠, 증시에.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그때 그냥 이제 기업 가치는 잡히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만약에 기업 가치가 잡혀갖고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움직였다 그러면 자, 조정이 제자리까지 오질 않아요. 근데 제자리까지 왔다라는 거는 기업이 뭐 이익이 늘어난다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따라 올라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2008년도에 금융 리먼 사태 맞고 조정이 오면서 이 기업은 딱 보면 흐름이 보면 어때요? 2011년도부터 이제 성장을 시작을 했구나. 그럼 어때?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추세를 딱 보면 돼요. 2015년도에도 리스크가 있었는데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이 진행이 되고 다시 이제 또 버블 포지션이 왔죠. 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2016년도부터 이제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면 2015년도 이전에는 어때요? 자, 이거보다 매출이라든가 이런 규모들이 작았겠죠. 그러니까 3,000원, 3,500원대 보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1,200억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200억 수준이었으면 거의 많이 비싸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2016년도, 2019년도까지 이제 보면 매출단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익을 10% 정도 계산하면 적정 밸류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크게는 있지 않았구나. 이 기업은 큰 버블이 있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많이 빠지면 어때요? 야, 이거 저평가 매력이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성장했던 포인트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가 그림만 보면 보인다고요. 상장해서 버블 꾸고요. 이제 버블 소화. 자, 그리고 나서 또 버블. 이거 인프라 버블 때 시장이 좋을 때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버블이 또 꺼져요. 그리고부터 이제 성장이 진짜 시작되는군요. 2011년도부터는 이제 뭐 한 300원 얼마에서부터 이제 뭐 한 3,000원까지 해서 한 1000% 올라왔죠. 2015년도까지는. 근데 이거는 어때요? 그냥 주가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업이 진짜 성장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성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장 밸류를 기준에 갖고 놓고 보면 자,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지면 이게 가치선이라고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보면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그림만 보면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딱 그냥 보여줘야 돼요.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뭐 파동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이 그냥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이후에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후에는 이렇게 가겠구나. 지금 굉장히 싸니까 요만큼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저만큼까지 올라가야 된다. 자, 이거 결국은 요 자리 넘어가겠네.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위치가 주가가 2,100원 선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매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지지 않고 뭐 3,000원 넘어가서 4,000원, 5,000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버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 가치를 땡겨왔다 그래도 버블인 거예요.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어때요? 2016년도에 2019년, 2018년, 2017년도에 가치를 땡겨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에요. 미래 가치를 땡겨왔으니까 2016년도에. 미래 가치를 땡겨왔기 때문에 진짜 확장 흐름들이 보여질 때는 야, 매출도 늘어나고 성장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져. 이 버블이 꺼지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치를 맞춰서 주가가 움직여간다.
장기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는 거의 뭐 시가총액이 200억 근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저평가 구간까지 간 거예요. 코로나 뭐 이제 3월 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경험을 했으니까 폭락장이 얼마나 덤핑을 살 수 있는 구간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을 이제 재매수 사인이 제가 나가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자, 매출이 2,000억이 넘어서 2,000 뭐 한 200억이든 2,500억이든, 찍히면서 뭐 추정치가 뭐 3,000억, 5,000억, 2년 후에 이렇게 찍힌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대충 5,000원, 만원은 가겠구나. 요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만 딱 보면 대충 주가 위치가 요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 밑에서 언제, 어느 구간부터 내가 편입을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딱딱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공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주가는 결국은 가치에 연동이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의 시나리오를 읽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기업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대충 요 정도 흐름이 진행이 됐겠네 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 기업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의 뉴스를 다 뒤지고 어떤 이슈를 어떻게 반응을 했고 뭐 요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데이터들을 다른 기업들 다 똑같이 가져다가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동성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그런 걸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고 이제 경험이 누적이 되고 하게 되면 좋은 기회를 포착해 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뭐 뉴스 보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꼭지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싸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 싸게 샀으면 가치 판단을 해서 가치가 잡혀있는 구간까지 보유를 하는, 그리고 여기서 애매한 포지션이 오는데 더 좋은 기회가 보여지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매도하고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방향이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시나리오를 읽어가는 것들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너무 세부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 흐름이 어떻고 보유한 뭐 부동산이 얼마고 뭐가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막 공부를 세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몰빵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공부하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을 더 퍼뜨려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을 담아가는 게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그래요. 그게 더 많은 기회들을 많이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항상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주가가 기업 가치에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해가 되려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 경험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그림들만 다 봐도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성장을 했고, 자, 이 성장률은 요 정도 잡혔고, 요 정도에서 적정 밸류, 요 정도에서는 버블 포지션, 이런 것들이 그냥 딱 그림만 보면 보여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왜 그럴까요? 자, 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해하면 돼요. 이걸 이해하면 주식 투자로 실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을 보기 시작하면 주가가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고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가치를 판단을 해서 기준을 두고 봤는데 이상하다. 상승이 이상해. 그럼 어때요? 매도를 좀 과하게 하면 돼요. 하락이 이상해. 더 사야지. 근데 보통 변동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락이 이상한데 나는 이거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을 해. 그럼 내가 잘못했나 뭐를? 불안하다고. 내 판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종목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 기업이 혹시나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불안하다. 그럼 비중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돼도 잘못되면 뭐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지 뭐. 그게 합리적인 비중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자, 분산을 해야 되는 이유와 주가가 같이 연동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회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아, 서비스 솔루션 관련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겠다. 쉽게 말하면 확장성이 굉장히 크네. 그럼 리스크는 작고 먹으면 많이 먹겠네. 아, 요런 쪽 기업들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쪽 비중을 조금 더 채우는 거예요.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택적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이제 포트폴리오에도 많이 담아드렸고 지금도 계속 찾아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중 설정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순위가 나뉘어요. 자, 1번과 2번과 3번 있으면 자, 비중을 설정을 할 때 이런 순위들이 나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하면 너무 또 내용이 길어지니까 차츰차츰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투자를 할 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공부는 대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대충 하려고 그러면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고. 기본은 기업이 결국은 기업의 주가는 가치에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그러면 결국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싸다 그러면 결국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국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시점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공부들을 좀 이제 늘려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분들은 그런 공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하면 제가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생각만 맞춰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맞는 것 같아, 저게.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기회들에서 추려서 보세요. 추려서. 제가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회원분들은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을 추려서 대응을 하세요. 그게 훨씬 합리적으로 기회를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제 나만큼 만약에 나보다 만약에 더 많이 그런 공부를 누가 해준다 그러면 저도 그 정도 사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에서 뽑아서 내가 캐치를 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게 굉장히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합리적이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된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스스로 해야 되면 공부량을 굉장히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